2024년 제2차 다같이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야말로 저희 다같이 포럼의 노른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차 토론회 1회차는 3월 달에 진행했었고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고려인 동포들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자국에서 이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2차 토론회는 주제를 좀 바꿔서 제1동포 사회를 통하여 바라본 동포사회 참정권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2부 발제자 한 분을 모시고 토론자 세 분을 모셨는데 발제자 토론자를 섭외하고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체적인 2부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저는 경계에 있는 목소리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요, 조경희 교수님이신데 현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소장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조경희 교수님께서는 제일조선인 제일동포 3세 당사자이시기도 하시고요.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졸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TMI인가요? 네, 뭐 기사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당사자성과 또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발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희 선생님께 우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발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토론 순서에서는 토론자 3분 정도를 모셨습니다. 우선 최상구 대표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최상구 대표님 현재 KIN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2011년부터 이 지구촌 동포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16년에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다가 드디어 작년에 대표님의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호칭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정말 실무로부터 시작해서 제일동포, 고려인동포, 중국동포들과 끊임없이 당사자들을 만나왔고 현지에서 또 교류 활동을 그렇게 펼치신 분입니다. 최상구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다음 분은 조미수 한일교류활동가 조미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조미수 선생님께서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제일동포 3세입니다. 그리고 뭐 피스보트라든가 푸를림 같은 이제 시민단체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 시민들 간의 교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조미수 선생님도 조선학교를 잠깐 다니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일동포 사회가 한 7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동포 사회가 170만에서 200만 그리고 제일동포 사회도 뭐 한 80만으로 유추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 제외동포 내부에서 어떠한 교류와 만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동포들은 중국동포들의 어떠한 이주 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국동포들은 또 반대로 제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떠한 험난한 차별과 혐오 속에 시달렸는지 그 고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또 중국동포 당사자들과 제일동포 당사자들 간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또 어떤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해주실 분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신 김정룡 소장님이시고요. 다같이 포럼 운영위원장이자 우리 중국 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KJ 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버로 또 데뷔를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동포사회의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풀이를 해주고 계시고 홍보를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인가요? 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말을 줄이고 우선 조경희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일본 사회와 참정권 문제, 제일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 외에 논점이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분들께서 또 자세한 얘기가 있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국내 영주권자들의 지방 참정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상대국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한테만 이렇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라는 얘기죠. 논리적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대학 교수는 중국,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국 동포들 친중 정서를 보이는 것도 중국 동포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에 이제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사실 뭐 처음이 아니죠. 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더 아시는 것처럼 중국 동포,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사실 중국 동포나 중국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확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혐오적인 혐오 발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싸한 논리죠. 이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을 이제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에서도 제1동포들 집안 참정권을 둘러싸고 30년 동안 찬반 논란이 있어왔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 찬반 논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 소재가 사실 혐한, 그러니까 혐오의 발언에다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었던 거죠. 혐한 세력들의 그 참정권 반대가 핵심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도 2021년에도 이렇게 해서 도쿄 기초단체, 무사시노시라는 단체가, 그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투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자민당뿐만 아니라 극우정당인 하여튼 극우정당인 일본 제1당이 이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이렇게 해서 무산됐습니다. 사실 지금 지자체 중에서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데가 43곳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인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 구별을 두지 않는 데가 3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시노시가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그 직전에 이제 그 우파들이 선전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돌아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그 논의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상황하고 많이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국과 다른 것은 일본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된 외국인 집안 참정권이죠. 9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80년대부터. 근데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답니다.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케이스를 여기서 공유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뭔가 희망 있는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을 희망적인 사례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케이스로, 부정적인 사례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사실 일본은 그러니까 90년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90년대 초반은 다문화 공생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외국인 집안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어요. 저는 내일 모레라도 바로 실현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활발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90년대 후반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일본 사회가 이제 무경화가 되고 보수화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아베 정권과 같은 극우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급속히 이제 그런 논의 자체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가라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집안 참정권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왜곡되어가는 과정, 부정되고 왜곡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일본의 제1동포하고 한국의 이주민들, 한국의 이제 외국인들 문제는 좀 많이 다르죠.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일본 제1동포들은 일본에 갔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외국인의 권리를,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보수적 정치 담론의 내용이나 논리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1동포 사회의 역사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조선인 혹은 제1동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식민지배 영향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동포들을 그 총체적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국적은 조선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 국적자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제1동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만 동포들 중에서 아까 8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통계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통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2024년 최신 통계를 보니까 한국 조선족이 43만 명. 근데 이 중에는 뉴커머들, 이제 80년대 이후에 갔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별 영주자로 한정해서 보면 28만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시기가 92년쯤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60만 명, 59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지금 30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만 명씩이 거의 조선적 한국적자가 줄어들었다. 제1동포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국적자가 늘어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이거 참고로 중국 국적도 봤어요. 92년에는 15만 명밖에 없었던 중국 국적자는 지금 78만 명 정도. 그러니까 가장 일본의 외국인 집단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상으로는 제1동포들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외연을 좀 다시 재설정할 필요는 있겠죠. 일본 국적자까지 포함한 조금 더 느슨한 경계를 가진 동포 집단이 제1동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해방 후 일본에 남은 동포들, 그러니까 식민지 유산과 시민권의 부재, 일본 국적이 이탈이 됐죠. 사실 식민지 시대에는 모든 조선인들 일본 국적이었지만 일본에 남은 동포들도 52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이제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일본이 독립을 하면서 국적이 이제 일방적으로 박탈이라기보다 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외국인으로 제1동포들은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과 똑같은 출입국 관리 대상자로 살게 된 겁니다. 식민 지배를 받은 식민 지배 과정에서 갔던 어떤 영향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배려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살아왔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동포들과 같은 처음부터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공민으로 살아온 동포들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냉전과 한반도 분단의 영향이라고 썼는데 동아시아 냉전의 전개와 한반도 분단의 상황 자체가 제1동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년, 민단 이렇게 이제 큰 민족 단체가 남북을 대표하는 단체가 형성이 되었고 65년에 이제 한일협정, 민단계 한국하고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체제를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65년에 한일협정 맺으면서 한국적을 가진 제1동포들한테만 영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이제 한일협정 체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조선적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주변화된 좀 무국적적인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이제 한일협정이 진행되던 시기에 9만 명 이상의 제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귀국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남한과 북한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이제 개입한 결과 한 제일동포 사회 내부에서도 분열과 이산을 경험하게 되었다. 분단 영향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국적과 정체성의 괴리라고 했는데 저도 제일 3세입니다만 지금 4세, 5세, 6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5세, 6세까지 나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참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가 내려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족교육의 기회가 조선학교가 물론 운영되어 왔지만 조선학교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던 그 상황에서도 조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뭐 10%에서 2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제일동포들은 민족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이름으로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이나 조선 이렇게 되었을 때 국적과 정체성에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체성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국적은 그 나라의 국적을 받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인데 제일동포들은 거꾸로 됐어요. 국적은 외국인데 정체성은 일본인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일본 문화,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체성의 고민이나 좀 이렇게 뭐랄까 전제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90년대 이후 일본 국적자가 증가가 되고 귀화자가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사실 외국인 참정권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많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논의가 90년대에 예정대로 주어졌더라면 이만큼 조선적 한국적자의 감소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화자가 이 정도로 증가하고 아마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귀화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사회 내부에서는 고민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전처럼 저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할 것인가? 혹은 일본의 시민으로서 권리 획득으로 나아갈 것인가? 약간 이러한 논쟁이 시작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한렌정기가. 사실 그동안에 과거에 귀환하거나 혹은 귀화하거나라는 이분법의 한계. 이게 아니라 일본 시민, 외국적을 가지면서 일본 시민으로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 공생이라는 지향성이 점점 주류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련과 같은 어떻게 보면 조국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이제 주변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일본 사회 쪽에서도 그것을 좀 추진하는, 부추기는 그런 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문화주의, 다문화 공생 라는 지향성 운동이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제일동포 집안 참정권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이처럼 이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일본 사회의 사회 통합이 깊이 진행되었던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참정권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사실 시민권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적과 시민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집단적 지위라고 한다면 시티즌십,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내적인 관계에서의 권리이고 개인적인 지위인데 20세기 동안에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국가에서는 거의 동일시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렌정기에 이주민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이 국적과 시민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유럽에서 혹은 여러 선진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T.H. 마샬이라는 이제 고전으로 알려진 시민권 이론이 있습니다. 마샬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시민적 권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신체 권리, 자유와 재산권 보호 같은 것이 18세기에 형성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정치적 권리죠. 선거권, 피선거권이 인정되었고 또 세 번째 20세기에는 사회적 권리, 사실 그러니까 복지죠. 최소한의 복지와 사회보장이 의 권리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이 마샬의 논의 자체는 5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그 세 번째 사회적 권리가 중요했던 것이죠.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형성기에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그 노동자 계급의 복지가 중요하다, 교육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에다가 초점을 맞춰줬어요. 근데 오늘날의 관점, 21세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샬의 이론이 지금의 관점에서, 특히 젠더나 이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계가 있고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후에 과정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여성들도 해방 후 전후에 참정권을 가진 케이스가 유럽에서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45년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여성들 그리고 이주민들한테는 이 정치적 두 번째 정치적 권리가 이 부재한 상태.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의 일부를 가지면서도 2번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 상태로 주민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평생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살아온 외국인들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가 제일동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후 일본의 그 과정을 보면 제일동포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1번과 3번의 그 권리들을 조금씩 획득해간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65년에 이제 영주권, 한국 적자들은 영주권을 취득을 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보트피플 수용과 같은 국제적 관심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도 국제인권 규약 그리고 난민조약에 가입을 합니다. 1979년, 81년. 그래서 이 난민조약에 가입을 하면서 조선적자들한테도 영주 자격을, 영주권을 부여를 하게 돼요. 그 시기가 사실 일본 사회가 조금씩 이렇게 국제 인권의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의 이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아동수당, 그리고 공영주택 등에서 국적 조항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일동포 스스로가 이걸 투쟁한 결과이긴 한데 80년대에 이러한 시민적 권리, 사회적 권리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 80년대 제일사회 혹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취직차별 반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지문 날인 거부 운동 같은 시민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것 또한 제일동포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권운동, 반차별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문 문제는 한국에서는 다 10손가락을 지문을 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그 한국 사회에 호소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범죄자들하고 외국인들만 지문을 합니다. 국민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범죄자들은 지문을 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근데 제일동포들도 이 지문을 날인을 했던 것인데, 80년대 이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 이렇게 좀 진보적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7, 80년대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권리의 제한은 당연시 되었다는 거죠. 정치적 권리는 이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갔다. 이것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제일사회 내부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사회 내부에서도 결국은 시민권과 국적이라는 게 동일시 되었던 거죠. 이것은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민국가에서 국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은 당연한 법리다라고 이해가 되었던 것.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는 것이 이 탈렌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80년대 유럽에서 또 이제 특히 EU, EC라고 그 당시 했지만 EU가 93년에 EU 시민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90년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미 이제 참정권 문제에 들어서기 전에 이 김경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70년대 사법시험에 합격한 처음으로 한국 국적으로 변호사가 된 분이 이제 김경득 변호사인데 보통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김경득 변호사는 한국적으로 시험에 패스를 했고 사법연수원에 한국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요. 승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개인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 갔던 것이죠. 그 당시 그러면 청년 민단과 같은 민족단체에서는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인데요. 특히 이제 제일 1세들, 귀속의식이 강한 1세들이 주도한 민족단체에서는 청년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80년대까지 귀국운동을 했어요. 굉장히 봉국지향적인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제일동포들은 공화국의 해외 국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참정권 행사는 내정 간섭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정권 행사는 동포들 특히 민족성이 희박한 청년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조국과 민족이 아니라 거주지가 일본 사회로 이제 동화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명확히 그것을 반대했던 거죠. 사실 청년은 지금도 크게 다름이 없어요. 지금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청년에 속하는 아주 그 광범위한 동포들이 이런 견해를 다 모두가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민단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후에 이제 한일 협정 이후죠. 정주 지향성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민단도 그렇고 한국 정부 자체가 제일 동포들은 거주국에서 적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족교육 같은 거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청년 쪽에 대한 반공주의적인 시각을 너무 많이 내세웠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그래서 민족교육보다는 일본에서 그냥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라. 이런 식의 이제 거주국 지향을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제일동포들한테는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조국이 우리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기민이라는 말이 그때 많이 나왔죠. 버린다, 민을 버린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빠른 시기에 이렇게 해서 정주 지향성을 명시를 했고 90년대는 그야말로 지방 참정권 운동에 민단이 매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부를 통해서 일본 정치권에 영향을 만들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민단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94년에는 거류민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거류라는 명칭을 삭제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귀국하지 않겠다, 귀국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름에다가, 명칭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민단뿐만 아니라 제3의 단체에서는 특히 뭐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민투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민단과 청년이 지금 제일 2, 3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유효한 정책도 갖고 있지 않다. 굉장히 관념적인 민족의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참정권이나 그 뭐 병력 의무 같은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민투련은 지금 이렇게 책에서 제일 한국 조선인의 보상인권법이라는 책이 이게 8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인권법의 관점에서 제일동포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앞서갔고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국과의 관계를 버리는 제3의 길을 가는 단체로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제일동포 문제를 지역 주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면에서 민투련의 활동은
세대 교체가 진행된 제1사회 현실과 탈냉전적인 그런 리얼리티를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었다. 앞서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거의 됐죠? 지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예, 제가 최대한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사실 많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동포들이 개개인들이 참정권 문제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자기하게 되고, 물론 소송에서 이긴 소송은 없죠. 거의 다 지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됐던 95년에 물론 소송에서는 졌지만 이 헌법은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집안 참정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소극적인 견해죠.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임팩트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제일동포들한테는 이런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이제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얘기로만 나와 있었는데 위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법률과 법제화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던 것이고, 외국인 참정권 문제 무대는 법정에서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집안 참정권 의견서 채택,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가 1,400건이나 있어요. 심의 중인 것도 1,400건.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혁신 지자체라고 말하는 데에서 다 찬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실현 가능성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은 김대중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98년에 김대중이 이제 일본 방미를 하고 국회 연설에서 집안 참정권 문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로 가자고 이때 얘기를 한 거죠. 그 시기에 맞춰서 민주당, 공연당이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넘어갈 직전까지 갔는데, 그 직전에 자민당에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반대를 나서게 됩니다. 그 후에도 7번에 걸쳐서 지방참정권 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자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폐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민당 의원들은 뭘 했냐라고 하면 특별영주자 극적 취득 등록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즉 집안 참정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를 수월하게 만들어주겠다. 기하 제도를 좀 완화시키고 제일동포들이 수월하게 쉽게 기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른 법안을 이것은 집안 참정권 운동을 근간으로부터 흔드는 거죠. 아예 부정을 하고 그 직전에다가 이것을 막아버리고 전혀 다른 기하 법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에 대한 회유책이죠. 회유책이자 또 다른 대책이었는데 이것 또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것도 다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기하 법안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조차도 흐지부지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이제는 참정권을 얻고 싶으면 기하를 해라, 이런 논조로 딱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는 21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보수당과 보수 세력들이 집안 참정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혐한의 소재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실현된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혐한 담론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 2000년 초반이에요. 한일 월드컵이 2002년이지 않습니까? 왜 한일 월드컵이 혐한의 계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일본에서 성적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잘했으니까 아주 단순한, 사람이란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혐한의 혐한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기쳤다니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2002년에 한일 월드컵도 있었고, 이때 이제 북한에서 납치 문제, 그 당시 일본인들을 납치했다라는 것을 북한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경위가 있는데, 그때부터 혐한 담론이 확산이 됩니다. 2005년에는 독도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것이 혐한류라는 만화책이나 제일특권이라는 이상한 팜플렛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정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뉴스, 그 당시는 가짜뉴스라는 말도 없었는데 일본은 정말 앞서갔어요. 이런 가짜뉴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앞서갔는데, 여기서 제일동포들의 특별 영주 자격이라는 것이 특권이다. 다른 외국인들한테는 없고
일본인들한테도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임승차론과 같은 위장약자론과 같은 것이죠. 지금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납세나 참정권도 없는 것인데 이제 교육, 생활보호 등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럴싸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특혜와 같은 혐오 단체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의 여부가 거꾸로 특권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 집안 참정권 문제가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마도 지금 한국의 현실 자체가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막스가 되었던 것은 사실 2009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처음이에요. 꾸준히 자민당 독재가 를 유지를 해왔는데 2009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때 민주당이 내세운 것은 아시아 외교 중시 그리고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에 크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이랄까요? 반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민당 쪽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펼쳤고요. 이때 2010년쯤에 나왔던 일본회의, 그러니까 사실 아베 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일본회의가 배포한 선전물을 보면 외국인 참정권은 뭐 악법이다, 간접 침략, 일본에 대한 간접적인 침략을 허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게 되면 일본이 망한다라는 내용의 여러 팜플렛이나 이런 여러 선전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가 사실 마지막 2010년이 그 한일 그러니까 100년이었죠. 그때 한일 합방 100년이었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때 어떻게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반발이 컸고요. 이때가 가장 마지막의 그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외에는 다 대체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가 하여튼 자민당에서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혐오가 있고요. 그 외국인 시민들을 국적과 아까 시민권의 분리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국적국과 모든 것을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기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은 일본이 없어지는 날이다. 참정권은 필요 없다. 광기의 외국인 참정권 이런 얘기들 다 써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외국인 참정권의 좌절 문제가 대일동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진보 진영이 뭘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탈냉전기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관계 변화, 구조 변동과 매우 맞물려 있다. 그리고 중국의 대두, 그리고 뭐 한반도가 민주화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하는 과정 자체를 일본에서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 참정권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혐한,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역사 수정주의가 그 당시에 굉장히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이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으면 돌아가, 참정권 얻고 싶으면 기하해라라는 이분법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집안 참정권이 실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상호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상호주의는 한국 측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권리를 부정하고 일본 측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상호주의를 부정하면서 상호주의 따위 필요 없다 그러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권리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상호주의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가 걸어온 굉장히 후퇴의 과정이라고 봐요. 이 30년 동안. 지방참정권이 사실은 주민자치의 핵심이고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존이 가능한 것이에요. 국적과 시민권이 분리 가능한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형성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열정적이고 또 아주 핵심과 전곡을 찌르는 발표를 해주신 우리 조경희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다음 토론을 해주실 최상구 대표님께서도 이제 PPT를 사용하기로 하셔서 최상구 대표님의 토론이 끝나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단상에 착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최상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경희 교수님이 일본 사회에서 그 제일동포들의 참정권이 어떻게 미안의 과제로서 남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미 실현되어 있는 참정권 문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좀 유사하다는 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이미 그럼 실현되어 있는 참정권을 어떻게 지키고 강화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우리가 가질 과제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동포는 앞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각국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적국의 어떤 신분으로서 동일시 해버리면서 그 굉장히 혐오와 그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 상황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 한국 안에서 그 중국 동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 또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중 정서에 기반한 어떤 그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남아 있는 한 이 참정권 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더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동포들의 어떤 공생,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동포사회 뭐 이런 거 이주민이라고 했을 때 뭐 사회 통합이라는 단어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 통합이라는 건 어차피 굉장히 일방적인 그 포섭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생,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좀 사회 통합 이런 식으로 그 접근하고 있는 어떤 법무부의 그 접근 방식,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은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DJ 때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부여가 됐죠. 그러니까 상호주의라는 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실현을 하면 저쪽도 실현을 하겠지라는 그 선제적인 조치였는데, 그렇다면 상호주의를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에서 상호주의 얘기는 계속 일본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참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상호주의로 얘기를 하려면 계속 일본 사회에다가 참정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상호주의를 중국인이 많다라는 이유로 중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뭐 투표권이 없으니 상호주의로 이것을 배격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이 초기 참정권의 96%는 대만 출신 화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화교 출신인데 대만 화교들이 출신이 96%였을 때는 상호주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2020년 지금 한 78%가 중국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상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반중 정서에 기반한 어떤 혐오적인 그 정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더욱이 정치권이 오히려 먼저 나서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주 자격을 받고 3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 참정권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영주권자의 전체의 한 80% 정도가 외국 국적 동포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과 결혼한 뭐 가족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한국과 그 유사하고 그 관련성이 많은 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말하지 않으면서 중국인에 대한 배격만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유권자 수 그리고 유권자 중에 그 투표율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무슨 국익에 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명백히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상한 그 논리로서 지금 계속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명백한 진짜 가짜 뉴스 같은 발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유권자에서 0.29%입니다. 22년도 지방선거 때도. 그 중에서도 그나마 투표율은 13.3%밖에 안 되죠.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봤을 때 모국에서의 뭐 대다수가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선거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계나 이런 등으로 이제 무관심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외국인 참정권은 부여는 돼 있지만 어떤 그 외국어로 된 홍보물이 있다거나 이런 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자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선거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주민 관련 공약도 각 정당에서 굉장히 찾기도 힘듭니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녹색정의당 정도만 그나마 있었는데, 이 정당은 요번에 아예 원외 정당으로 돼버렸죠. 예. 그리고 이주민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사실상 법무부나 이 외교부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뭐 비자라든지. 근데 이 문제들은 사실상 지방 참정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공통적인 그 상황들이 뭐 다들 알다시피 고령화와 저출생의 문제로서 이주민의 문제들이 계속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주민의 유입이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향후 그 외국인의 지방청정권 문제는 더욱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주민의 비율 자체를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부분 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뭐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주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한국 내 정착 하는 정주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인 동포들도 지금 굉장히 정주화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인 비율이 하락시 상호주의 논란이 뭐 수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체류동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동포로서의 권리와 이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구분해서 이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같이 지켜내는 것에 좀 더 폭넓은 그 이주민들과의 교류와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주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과 외국인 투표율 저하가 이 악순환되는 이 고리들을 좀 끊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뭐 그 발제문에는 토론문에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은 동포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포사회를 품으려고 하는 한국사회가 이 소수자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 한국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참정권 제도 자체도 위협받을 수가 있고 유지하기도 힘들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한 평가를 과연 한국 사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온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일동포들의 어떤 모국에 대한 기여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특히나 이제 제일동포 사회에서 뭐 올림픽 때 뭐 많은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30년 동안 기여해 왔던 이 3D 업종에서 굉장히 기여해 왔던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를 지탱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제대로 저평가되어 있고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썼지만 문제는 동포 사회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 소수자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 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 그 기본계획 올해 수립이 됐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이 중국인과 중국 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사회적 인식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이 좀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지금 재해동포청이 생긴 지 딱 1년이 됐는데요. 6월 5일 출범하면서 그때 출범하면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정책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요번에 22대 총선 때 이주민 단체들이 또 이주민 관련 공약들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 관련 공약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앞에 것과는 조금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동포 사회가 더 넓은 이주민들과 함께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들을 보장받고 지키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더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동포 사회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테마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염두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소수자와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다양한 활동과 정책 과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할 때 지금의 어떤 이미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참정권 자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고 보다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주의 자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국제인권의 규약들은 모든 인간에게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적에 의한 차별을 완전히 하고 있고 그 상호주의 자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참정권 자체는 인간에게 기본권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참정권 자체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한다면 참정권 자체도 기본권과 준해서 똑같이 모든 그 인간들에게 부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연단 위에 올라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부 대표님 토론 잘 들었고요. 상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호주의를 따져도 일본 사회에 갖다 따져야지 왜 애꿎은 중국인들,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이걸 따지느냐. 사실 굳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그게 사실은 뭐 정치권이 어떤 형평정서에 영합하려는 그 정치권의 얄팍한 속셈이라는 것은 사실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 상호주의를 계속 이 논리로서 투표권, 참정권 제한의 논리로서 계속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참 가소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참 두 가지 지점인데요. 이게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못 하는데 왜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되느냐. 근데 솔직히 중국에 투표가 있습니까? 중국에 물론 이제 당내 민주주의라고 해서 당원들이 뭐 참여하는 뭐 제한적인 투표권은 있지만 전 국민이 뭐 주석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뭐 시장, 성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 자체가 없는 국가에 대고 왜 우리 국민들 투표권 안 주냐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참 얼토당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이런 거예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몇 개의 국가, 제가 리서치를 미처 못했는데 몇 개의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국민, 그 외국인들한테, 이주민들한테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향 이미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도 여러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호주의에 기반한다면 나중에 선거법을 개정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스웨덴이나 벨기에 같은 데서 장기 치료하는 이주민들한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그럼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면 선거법에 그걸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스웨덴 출신 외국인 그 영주권자에게는 우리가 영주 그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벨기에 출신 이주민들에게는 우리가 그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 자체가 너무 가소롭고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 문제에 굳이 상호주의가 개입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훈 대표님 토론 감사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조미수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제가 사실 조미수 선생님을 섭외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우리 석사 논문을 또 제1동포의 참정권 문제로 이제 쓰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영어 논문이래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조미수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턱을 확 올리시네요. 이 과장님이. 예, 제가 그걸 가만히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는데요. 심지어 그 저의 정말 엉망진창인 석사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도 계십니다. 여기에 전공의대 박경태 교수님께서 저의 그 석사 논문을 봐주시고 다행히 졸업을 시켜주셨는데요. 예, 사실 제가 그 인사를 순서가 바뀌었는데 전 조미수라고 합니다. 그 한일 교류 활동가라고 뭐 무슨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직책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 산 지 10년째가 되는 사람이고요. 평소에는 번역이나 통역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한일 간의 뭐 교류라든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일본 출신의 제일조선인 제일동포 3세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석사 논문으로 일본 참정권, 일본 제일동포들 참정권 투쟁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사실 그 논문을 해보자 아주 그 용감하게도 그 도전을 해보았던 이유의 하나가 제가 계속 그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국민이라는 개념과 시민권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사실
뭐 중국 동포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정확히는 저희들이 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써먹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게 나에게 시민권이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는 한국 국적이지만 원래 조선이라는 적을 갖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국적으로서 따져서는 무국적이라는 상태로 18년간을 살아왔고 한국 국적으로서 또 이 그 플러스 한 20년을 살고 있는데 일본에 사는 한은 시민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시민권 중에서 정치적 시민권이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일본에서 나고 자라도 한 번 더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 내가 이 나라에서 그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경험을 못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서 그리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참정권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저도 그 조경희 교수님과 최상근 선생님 그리고 다음에 토론을 해주시는 그 대표님한테 다 배우는 입장인데요. 이제 이미 나왔던 부분은 약간 할애를 하고요. 그 지금 저의 토론문에 간단한 토론문을 썼는데 하나의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추어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꺼내봤습니다. 먼저 뭐 차이점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한국에는 외국인 참정권이 그래도 그나마 지방선거권에 대해서 한해서 부여가 됐고 일본은 안 했다. 이 큰 차이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차이점으로 제가 짚어봤던 것은 이제 이미 그 조경희 교수님께서 제일조선인의 역사를 많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본 제일조선인 제일동포의 경우는 구식민지의 출신자이다 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구식민지, 식민지의 종주국에서 사는 시민으로서 원래 끌려왔던 나라에 계속 사는데 그 나라에서 시민권이 없다라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한국과의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공통점은 많죠.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 더 말하면 국민이 아닌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배제적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의 부분에서 공통인 것은 국민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국민이 가지는 힘이라고 할까, 국민이라는 그 단어와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일단 국적을 가지고 있고 문화나 언어나 경제력, 정치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지 우리 국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보이는 안 보이는 억압 같은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오죽하면은 모든 말마디에 국민 아이템, 국민 앱, 국민의 아이돌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엄밀하게 국민을 짚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틀이 울타리에 있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 외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개념이 쓰여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이 또 참정권에 대한 배제적인 생각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상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방자치권이 상호주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최상근 선생님이나 박동찬 사장님께서 이제 상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더 덧붙여서 애초에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 지방 참정권이 상호주의였나?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비록 일본과 한국이 그 김대중 그 오부치 그 회의에서 그 상호주의를 꺼냈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한국에 사는 일본 국적자에게는 지방장정권을 주고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자에게는 지방장정권을 주어라. 이렇게 되는 게 상호 호혜적인 상호주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한국에 사는 모든 그 영주권을 가진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자가 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정치권을 줬어요. 이제 이미 이것은 상호주의에서 떠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이 상호주의에 어긋나다는 말을 가져오는지 이것 그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 기반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이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주의라는 게 유럽에서 생긴 것도 원래 그 북유럽 안에서의 상호 오해주의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같은 경제권을 이루면서 공동의 경제권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이동의 자유에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참여권이 상실된다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주를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지방 장천권을 주겠다. 이런 것이 상호주의였거든요. 이런 사회 호혜주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거쳐서 북유럽에서도 결국은 상호가 아니라 모든 그 요건을 가진 모든 외국 국적자들에게 지방 장정권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라는 말에 속지만 안 말고 이것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제1동포의 참정권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인데요. 이제 이미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1동포 참정권의 문제 자체가 한국에서 이것을 반면교사든 아니면 뭐 따라하든 비판을 하든 간에 너무나도 서 있는 기반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촘촘히 토론을 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식민지에 사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의 참정권이라는 부분이 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본에 사는 제1동포 입장으로는 우리가 과거의 주민이었다, 과거의 국민이었다. 즉 식민지주의에서는 우리가 국민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회수를 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다면 민족성을 유지를 한다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회수 장정권을 가지면 되지 않냐라는 그 논리에 쉽게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역사성과 식민지의 과거의 역사 청산 그리고 또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단계에서 토론 논의를 해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아주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1동포들의 참정권의 문제와 일본에 사는 이주민들의 문제, 그러니까 새로 어떤 뉴커머인 외국인분들의 참정권의 문제가 겹치지 않는 채로 이중으로 레이어가 다른 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의 참정권의 문제, 일본에 사는 제1동포의 참정권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외국인 참정권 논의가 왜 필요한가? 이제 아주 원점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참정권을 우리가 획득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수준까지 이 참정권을 추구를 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국정까지인지요. 여기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야말로 준국민이라는 개념이면은 국정 참정권까지 획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사는 주민이라는 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 참정권까지는 꼭 그 쟁취를 해야 하지만 국정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단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이라는 것이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국가에 그 나라에서 이 책임과 권리를 행사를 한다라는, 그리고 그곳을 없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라는 그 이분법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미 이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그런 구성이 이제 무너져 있는 것은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적을 가진 국민과 그 국적을 안 가진 외국인 이 인부 부분은 이 구성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출신은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서 출신이지만 여기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외국 국적자, 그리고 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기에 민족성을 함께하는 동포들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좀 너무 구체적인 예시는 하지는 못하는데 토마스 하버가 제정을 했던 영구 시민이라는 그 개념인 데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영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시민이라는 개념인데요. 국민과 외국인의 그 사이 그러한 개념을 또 논의를 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지금 학자들 안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생, 상생을 해가는 것을 어떤 범위로 삼는가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논리와 어떤 방법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의견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길어졌지만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우선 국민이라는 허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국민주의와 또 국민 우선주의, 제일주의에 심취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보면 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자가당착적인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영주권을 3년 가진 이 외국인들이 지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에 보면 외국인들의 정치 참여권, 정치적인 어떤 활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2항에 이어서 바로 3항에 보면 정치에 참여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지명령이나 아니면 더한 이제 행정명령을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이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자는 아니지만 위헌 소지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참정권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되게 좀 협의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선거에 내가 입후보하고 또 선거의 후보들한테 투표하고 당선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어떤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참여하는 거, 의견을 개진하는 거, 정책 제안을 하고 입안을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다 광의 참정권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정권 논의가 단순히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조미수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 살아가는 어떤 주민의 정체성을 획득하려면 그것도 좀 광의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 감사하고요.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차 토론회는 사실 제1동포 사회가 그동안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걸어온 어떤 지난한 투쟁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또 나아가서 중국 동포 사회와 제1동포 사회 간의 어떤 실질적인 만남과 교류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제1동포 3세 당사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다며 이제 중국 동포 스피커를 또 한 분 모실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명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같이 포럼 대표 자격이 아니라 중국 동포사인 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순서가 이 마지막이고 우리 포럼에 너무 좌석이 똑똑해가지고 할 말 다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을 이렇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저희 소감 몇 마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님께서 한국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일본 자민련한 보수 정당이 50여 년 통치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보수 정당이 통치하기 때문에 일본은 닮아간다. 진보 정당이 한국에서 통치할 때는 그렇게 일본은 닮아 안 갑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보수 정당이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세계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이죠. 트럼프가 집정하면 이주민들, 그러니까 망명한 이런 분들을 자꾸 장벽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도 장벽을 좀 허물려고. 이게 세계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 보수는 이주민을 배척하고 진보는 끌어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금 사람이 꽉 차가지고 정거장에 섰는데 사람도 태우는데 이제 보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불편한데 뭐 자꾸 태우냐? 빨리 웬만하면 빨리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진보는 아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타고 갑시다 이게 진보래요. 그래서 이 논리대로 하면 한국의 보수는 우리 이쪽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우리를 불편한 승객으로 바라보고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보수하고 이 진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보수는 우익이라고 진보는 좌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익과 좌익이 날개, 손이에요. 가령 이 습관된 오른손이 다쳤다. 여기 사용 못하게 됐다. 그럼 모두 이 왼손 사용하게 되는데 이 왼손이 거부하죠. 몸에 항의를 제기하죠. 불편하다고. 그래서 진보라는 것은 뭔가 자꾸 이렇게 기존에 항의하고 개혁하고 혁명 일으키고 이런 게 진보예요. 보수는 뭐냐? 기존의 체제를 답습하려고. 조금 고친다면 개선, 그 다음에 개진, 개량. 근데 개혁은 안 하죠. 뭐 한국에 무슨 개혁 보수 이런 말인데 그건 말 다 했는데 보수가 무슨 개혁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예를 들어 뭐 개혁 개방 이런 말인데 개혁 개방, 개혁이 뭐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개혁이에요. 그건 큰 혁명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한국의 보수가 무슨 개혁한다. 저는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사적으로 보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보수도 이런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본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호주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 상호주의 이야기는 이거 한국의 지금 집권 세력이 여권 정당에서 이 상호주의 이야기로 주장하는 저는 이게 핑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핑계예요. 뭐 중국 가면서 상호주의 원칙 때문에 지방 선거 참정권 박탈해야 된다. 저는 이게 핑계라고 해요. 자,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조선족은 진보편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선견이고 또 이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향수 때문에 진보를 지지했던 것이 또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세계사적으로 볼 때 진보는 또 약자를 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보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 좋은데 왜곡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2020년 제20대 선거 총선에서 광진을에서 골든전 후보가 붙었는데 졌죠. 그 직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존속 때문에 졌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어요. 광진구 전체 유권자가 귀화한 유권자가 존속 출신이 얼마 되냐면 1,700여 명이에요. 근데 광진은 각각을 나눠요.
그럼 한계선 경우에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그 득표를 보면 그 800표의 몇 배나 돼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존속도 때문에 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보수에서는 이런 말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 존속 때문에 졌다. 이거 사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중정서죠. 반중정서. 지금 그 지방선거 유권자가 지금 12만 7천 그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79%가 저는 79%.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죠. 그러니까 반중정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투표권 바꿔라겠다. 뭐 이런 그 주작으로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상호주의라는 건 그냥 핑계라고 해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보수 쪽에서는 이 동포 얘기만 나오면 그 알레르기처럼 이렇게 자꾸 반응해요. 이 보수 쪽에서는. 예를 들면 2021년에 법무부에서 이 동포 출신 그 부부 영주권자 사이에서 여기서 태어난 자녀는 간이 귀화를 시키겠다. 그런 이제 정책을 마련하려 하다 그 보수 쪽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게 무산됐습니다. 보수 쪽에서 뭐 하냐면 황교안 그 전 대표가 나서서 아니 그 세금도 안 낸 그 사람들 왜 특혜 주냐.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안철수도 그 대표도 잇따라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무슨 우리 젊은이들이 세금 내는 젊은이들 똑박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법무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한 분이 외국인 세금 안 낸다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세금 안 내는 줄 알아요. 외국인들이. 예. 어느 그 드라마 대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네 그 세금도 안 내는 외국 놈들은 다 보고 돌아가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이게 황교안 말 듣고 이런 그 대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인데 그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개가 헛것을 보고 짖습니다. 100마리 개가 따라했습니다. 이런 유력한 인사가 이런 말 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따라서 이렇게 외국인 세금만 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포 자녀의 가리비형제도 이런 보수 쪽에서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민 사회가 우리가 지금 이사회인데 이 거주국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첫째, 경제가 여유로워지고 두 번째, 문화적으로 잘 돼야죠. 세 번째, 정치 참여다. 예. 그래서 제가 경제인들이 모임 단체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머니가 두툼해야 목소리가 커지죠. 예. 뭐 가난함 없이 옛날나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무슨 진보하고 발전하고 무슨 어떻게 뭐 해. 그 인간은 안 되는 인간 사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두툼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존속사회는 경제가 어느 수준이다. 배부르고 든다신 수준까지 왔습니다. 큰 기업가는 없지만, 이거 중국말로 표현하면 쇼캉 뭐 수입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는 비교 동족이기 때문에 언어도 통하고 의식도 비슷하고 해서 문화적 비록 중국에서 갖고 온 습관이나 무슨 좀 이질적인 이런 건 있으나 뭐 일본에 가거나 미국에 간 이런 동포들에 비해서는 그 적응이 빠르다. 그래서 이건 저는 큰 문제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이주민 사회의 성숙 정도로 가늠하는 건 역시 정치 참여라고 해요. 정치 참여가 저조하고 지금 이 수준대 나가면 우리는 성숙된 사회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치 참여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수 쪽에서는 니네 민주당 편당에게 낙인이 지켜져요. 확실하게 낙인이 지켜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실익을 챙겨야 돼요. 실익을. 과거처럼 무조건 뭐 민주당 편을 그렇게 해서 무슨 여기 앉은 분들나 우리 동포사에서 민주당 지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좀 현명하게 처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고 김기현 그 전 대표도 그렇고 보수 쪽에서 이 대표되면 자꾸 그 선거권 박탈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직도 3년 남았어요. 그럼 이 3년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 공식 의제를 논의돼가지고 진짜 무슨 박탈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오늘 이 포럼에서 가장 부끄럽게 느낀 부분이 이겁니다. 그 일본에서 지금 그 참정권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싸웠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참정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밥상을 우리한테 차려줬는데 우리가 숟가락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가장 느낀 점이 이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그 보수 쪽에서 가령 이 참정권 박탈이 공식 의제로 나와가지고 논의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 오늘 그 한마음협회 회장님도 오시고 CK도 오시고 오늘 주최 측의 단체로 나온 이 여러 가지 앞으로부터 확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단합해서 이런 데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학계에서 지금 연구 중기에 있는데 지금 상태대로 이 외국인들이 법무부에 등록되면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법무부라는 거는 이 외국인 관리 대상을 보지 뭐 한국 주민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관리 대상과 주민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가 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등록되는 한 이 문제는 계속 관리 대상으로 되풀이지 이게 주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행정부 소속의 지방 그 지자체에 등록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구로에 산다면 구로구에 등록돼야 돼요. 구로구청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인 관리와 주민이라는 건 하나가 땅이냐. 왜 그러냐면 주민이라면 권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뭐냐? 그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의무는 뭐냐? 행정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행정명령에 다 따랐어요. 그 의무 지켰어요. 근데 우리 권리는 없었어요. 공적마스크 구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권리가 없었던 거죠. 그냥 의무만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주민 대우 받으려면 여기서 지금 한심한 문제가 많죠. 뭐 영주권자 자녀도 지금 유치원 빚낸다 무슨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도 끝도 없는데 불평등한 이런 일들이 자 이런 것을 다 개선되려면 지자체에 등록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연구 중인데 저도 지금 그쪽에다 이제 뭐 자료 제공하고 저도 이렇게 좀 제가 또 느낀 바도 이렇게 저희 관점도 뭐 이렇게 제공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지자체 등록 주민이 자격 얻는 것 이런 데도 우리가 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노력으로 이게 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거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 그래도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 내국인과 더불어 사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려면 지금처럼 법무부에 등록되는 한 이게 해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 등록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들은 다른 통일되는 것 같아요. 통일되면 우리는 또 따라서 또 좋아집니다. 우리는 한국이 북한하고 뭐 좋아진 것부터 따라서 우리한테도 좋아지고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 뭐 자꾸 이렇게 또 빗나가죠. 요즘 보면 또 점점 더 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정부 입장이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이런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좀 차분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너무 뭐 흥분하거나 무슨 뭐 정부로 자꾸 욕하거나 무슨 그래서 그뭐 함정을 미워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기 불행해요. 예, 그래서 좀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박지사님한테 몇 가지 질문도 준비했지만 시간 상황이 뭐 10분 하라니까 10분 초반에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장소에서 발제자로만 해봤지 뭐 토론자로 별로 나서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